자, 그래서 이제 여기 프린트 다 받았어? 응? 응.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배울 게 흥분의 전도랑 전달, 이제 요거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때 전도, 전달을 구분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했어? 그럼 일단 흥분은? 흥분 먼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잖아. 우리 몸은 감각기관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눈을 생각해봐. 그럼 눈이란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 거야? 빛이란 자극을 받으면 그걸 뇌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감각기관하고 뇌하고 뭐 하고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빛이라는 자극을 뇌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신경계의 이 세포막이 변해야 돼, 성질이. 그럼 우리가 그런 걸 갖고 흥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 외부에서 어떤 뭘 받으면,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가 뭐야? 흥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흥분이 어디 간다? 뇌로 전달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흥분이라는 개념을 좀 써놨어. 알겠어? 되냐? 근데 뭐 구분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신경계를 얘기를 했을 때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가 신경세포잖아. 근데 그 신경세포의 이름을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신경세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 여기 잠깐 써 있는 것처럼 신경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세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못하냐 하면 신경세포 자체가 세포 분열을 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뉴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런의 기본적인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약간 병신같이 그리면 일단 이렇게 병신같이 그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체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몸체란 말이야. 그럼 요 기본적인 몸체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짧은 뭐가 나오냐면 짧은 돌기가 이제 이렇게 뻗어 있고 그 다음에 긴 돌기가 쭉 이렇게 뻗어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다시 이쪽에 어떤 신경세포체인 뉴런의 몸체가 있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짧은 돌기가 있고 다시 여기에 이렇게 쭉 뻗어서 긴 돌기가 있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겠어? 그러니까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앞쪽에 하나의 뉴런이 있고 뒤쪽에 또 하나의 뉴런이 있고 약간 여기가 사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몸은 예를 들면 여기 뉴런을 기준했을 때 어떤 자극이 이렇게 샥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쫙 있으면 그 여러 개가 얘한테 뭘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하나의 뉴런과 하나의 뉴런 사이가 약간 뭐 하는 거야? 이게 떨어져 있는 형태야. 그래서 항상 요 파트를 제일 처음에 배우려면 뉴런 하나 기억하면 안 되고 최소한 몇 개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돌기고 요것도 뭐야? 돌기야. 그래서 요 두 개의 돌기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제 요 짧은 돌기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야? 가지돌기고 이 긴 돌기가 뭐가 되냐면 요게 축삭이고 요 가운데 선이 그런 거 있잖아.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얘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번에다 일단 뭘 쓰냐면 2번에 이게 신경 세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거에 이 생명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중심이 뭐가 되냐면 이제 신경 세포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가지돌기라는 게 있는데 가지돌기는 배울 때 하는 역할이 뭐야? 자극을 받는 역할을.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감각기관이 있으면 그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을 얘가 받아서 얘가 흥분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 흥분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지돌기는 역할이 자극을 뭐 한다? 자극을 받는 역할이에요. 혹은 뭐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축삭돌기. 길게 뻗어나온 이렇게 뻗어나온 요 놈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돌기를 하는데 축삭돌기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조직으로 뭐 하는 역할이다? 전달. 알았지? 얘는 전달하는 역할이야. 혹은 보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는 역할이 뭐고 하나는 받을 수만 있고 하나는 또 뭐 한다? 보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니까? 이게 축삭이고 여기가 뭐니까? 가지돌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쭉 해서 얘가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전달. 보내면 얘는 그걸 뭐 한다? 받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역할이 하나는 보내는 역할이고 하나는 뭐 하는 거다? 받는 역할.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야지. 왜 그래 수현이 또 똥쉬운 표정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뉴런과 다른 뉴런 사이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가 있다.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시냅스다 이렇게. 됐지? 이 틈을 이제 이름을 시냅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오면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흥분이 돼서 일로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하나에 뭐가 있을 때, 하나의 뉴런이 있을 때 하나의 뉴런에서 그 흥분이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랬다가 다 그 흥분이 요 시냅스에선 요렇게 뭐 하는 거야? 넘어간다고. 그럼 이제 요 용어랑 요 용어가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이 요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불러요. 전도. 그 다음에 하나의 뉴런과 하나의 뉴런 사이에서 축삭돌기에서 어떤 흥분을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야? 가지돌기 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전달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참고적으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전기적인 어떤 신호가 가는 형태를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다 이렇게 불러요. 벌써 졸려? 그리고 전달이라는 건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이 나와서 그게 이제 가지돌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달은 보통 화학적 신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흥분에 전도하고 전달이니까 아예 시작할 때 머릿속에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 전기적 신호가 가는 거고 전달이라는 건 하나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화학적 신호가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되겠죠? 항상 저걸 뭔가를 수업할 때 저걸 촬영을 하고 있잖아. 뭔가 약간 경직이 돼,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기시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 뉴런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을 때 뉴런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렇지?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라는 표현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리집이 뭐 한 거랑 있는 거랑 마리집이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거랑 마리집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걸 마리집 신경 혹은 마리집 뉴런이다 이렇게 부르고 마리집이 없는 거를 이제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뉴런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또 이제 뉴런을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거고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우는 게 이거고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치면 뭐 이 정도 느낌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개로 나누냐 하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3개. 그러면 예를 들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뭐 하면 자극을 받잖아. 그럼 그 받아들인 자극을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인 뇌나 척수로 보내주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그런 걸 감각신경 혹은 감각뉴런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받으면 그게 이제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으로 보내잖아. 그럼 중추신경에는 컴퓨터로 치면 약간 CPU 같은 애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연합신경 혹은 연합뉴런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게. 선생님이 컴퓨터에 그 자판 있잖아. 자판에다 어떤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잖아. 그럼 그 자판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람을 치면? 그 자판을 내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감각기관 같은 느낌. 자극을 주는 거잖아, 자판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자판과 컴퓨터에 있는 본체인 CPU가 뭐야? 연결돼 있잖아. 그럼 그 연결된 걸 통해서 정보가 CPU로 가는 거잖아. 그럼 그 연결해주는 그 전선 역할이 뭐야? 감각이 되는 거고.
컴퓨터에 있는 CPU가 뭐야? 연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자판에 마승호 개새끼 이렇게 친다고 쳐봐. 그럼 마승호 개새끼 치면 그게 어디 탁 나와야 돼. 화면에 탁 나오잖아. 그럼 화면에 탁 나온다는 거는 이 CPU에서 마승호 개새끼라는 걸 디지털 신호로 인식한 다음에 그 모니터 화면에 탁 뭐 해야 돼? 쏴주는 거잖아. 그럼 다시 CPU랑 모니터 화면이 또 뭐 하고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운동신경 혹은 뭐가 된다? 운동뉴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이제 우리가 뉴런이 기능에 따라서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고 이 3개의 뉴런이 뭐 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마리집이 있고 어떤 경우는 마리집이 없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서 얘가 이제 뭐가 있는 거고 마리집이 있는 거고 얘가 마리집이 뭐야?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면 그러면 아까 앞에서 그렸던 뉴런 있잖아. 이렇게 생기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마리집이 없는 거지. 빈마리집이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있는 놈한테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마리집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마리집이 없는 거니까 민마리집 신경이고 얘는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마리집 신경인데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마리집이 존재를 해서 이 마리집이 이 신경의 축삭돌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이 2개를 반드시 용어를 꼭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은 절연체라는 거의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 때문에 신경계가 뭐 하게 돼 있어? 흥분하거든? 근데 흥분한다는 건 이 신경계를 이루는 축삭돌기의 세포막에 어떤 전기적 성질이 막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뭘로 감싸져 있으면 마리집으로 감싸져 있으면 마리집 때문에 이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면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 역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약간 통과 때 배운 거 치면 전기를 잘 통하는 게 뭐야? 잘 통하는 건 물체를 그 조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기를 안 통하는 거 부도체. 그지? 그 부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절연체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냐면 다핵세포예요. 다핵세포. 다핵이라는 게 무엇이야? 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이름이 뭐였어 얘가? 벌써 까먹었어? 신경세포. 신경세포잖아. 그럼 신경세포체 자체에 뭐가 있어? 핵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마리집이 있을 때 마리집도 다 뭐가 있다? 마리집도 여기에 다 이렇게 핵이 붙어 있어. 알죠? 그래서 원래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 이름이 슈반세포거든? 슈반세포. 그럼 그 슈반세포가 있을 때 그 슈반세포가 세포질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뭐 하는 거냐면 축삭을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할 땐 니네 그 짱깨 같은 거 배달 올 때 이렇게 랩 뒤집어 씌워 놓으면 랩 이렇게 감겨 있는 거 본 적 있어? 똘똘똘똘. 그래서 짱깨 짜장면. 죄송해요. 약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뭐였다고 치면 이게 축삭이었다고 치면 축삭을 랩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계속 뭐야?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는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게 뭐다? 이 슈반세포예요. 슈반세포. 그래서 슈반세포의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축삭을 뺑글뺑글 감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체에도 핵이 있고 슈반세포에도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리집이 있는 세포는 뭐가 되냐면 다핵세포예요. 그래서 요번 시험 범위에 다핵세포가 딱 2번 나와. 그리고 전체 생명이 딱 2번 나오거든. 하나가 뭐다? 하나가 마리집이 있는 세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육이야. 근육 섬유가 핵이 또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요게 슈반세포고 슈반세포가 세포질이 늘어나서 얘를 이렇게 뭐야? 땡글땡글 감아내는 거지. 아니 이게 하나의 슈반세포 이게 하나의 슈반세포인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마리집 신경 전체가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잖아. 전체로 봐서
응, 전체로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다핵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빵 있잖아. 뭐지? 롤케이크? 뭐 그런 거 똑같은 느낌이지. 역시 먹는 거 얘기 아닐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용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의 슈반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리집과 여기 있는 마리집이 있었을 때 그 마리집과 마리집에 어디가 있어? 이 사이가 있어요, 사이. 그래서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요. 절연체 역할, 다핵세포, 슈반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리집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파트 가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자극이 오면 뭐가 발생해? 흥분이 발생해서 얘는 이제 흥분이 이렇게 쭉 가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 흥분이 발생하면 여기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신호가 뛰어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도약전도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거랑 마리집이 있는 것 중에 흥분이 전도돼서 가는 속도는 그냥 찍어봐. 누가 더 빠른 거야? 있는 게 더 빠른 거야. 그렇지? 얘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뛰어서 갔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신호가 갈 수 있다. 알죠? 그래서 도약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도약전도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파트 상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는 뉴런이라는 걸 이제 이런 거 하고 이런 걸로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나눠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신경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앞에 있는 뭐야? 가지돌기, 축삭돌기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류를 내는 거야. 그럼 이게 독단적으로 두 문제 내면 이제 문제 수가 예를 들면 너무 많잖아. 그럼 합쳐서 그냥 한 문제로 내도 된다. 알겠죠? 이렇게 분위기 그지 같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빈칸 채워볼게요. 여기 밑에 그림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감각 뉴런이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루면서 어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감각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눈이라는 감각기가 있었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감각신경이 어디에? 여기로 보내준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배웠지 학교에서. 그치? 뭐라고 배웠어? 이제 구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운동 뉴런은 뭐라고 배웠어? 원심성 뉴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뭐 구심성, 원심성이 헷갈릴 일은 뭐야? 없어. 감각, 운동이랑. 왜냐면 뭐가 똑같아. 초성이 똑같단 말이야. 그잖아. 감각 뉴런은 구심성이니까 이게 기억이고 운동 뉴런은 이응이니까 원심성이기 때문에 이게 영유아도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절대 헷갈리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 감각 뉴런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감각 뉴런의 생김새인데 아까 선생님이 그린 거하고 생김새가 뭐야? 좀 다르게 생겼죠. 그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붙어 있어?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이렇게 빠져져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감각 뉴런의 주 역할이 뭐기 때문에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쫙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세포체가 축삭 옆에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에 뭐가? 그렇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에 뭐냐면 한쪽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감각 뉴런의 큰 특징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합 뉴런이라고 해서 연합 뉴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뭐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게 연합 뉴런. 컴퓨터로 치면 이제 CPU인데 연합 뉴런이 보통 우리 몸에 어디하고 어디에 있는 거야? 뇌. 하나 더. 응? 아니, 니네 이 정도 상식 없냐? 우리 몸에 중추신경계가 어딘지 몰라? 척추. 응? 아, 척추야. 척추는 뼈인데? 척수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잖아. 뇌, 그 다음에 뭐야? 척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뇌와 척수가 뭐가 되는 거야?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 그 중추신경계에 CPU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있다? 연합뉴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이룬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뉴런은 중추신경계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이제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운동 뉴런 혹은 이제 원심성 뉴런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생각해 보면 만약 여기 이제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 그렇죠?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뭐 하는 거야? 자극을 어디로? 뇌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뇌에서는 뭐 하는 거야? 그 받아들인 자극을 뭐 한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다시 뭘 통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다시 신호를 뭐야? 보내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감각 뉴런은 우리 몸 중심으로 뭐야? 들어가는 거고 운동 뉴런은 우리 몸 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해서 구심성이고 나오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온다 해서 원심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항상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돼? 방향성. 이 신호가 가는 방향성. 아니 이거 설명했으면 이게 신호가 가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무언가를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뭐 하는 거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하면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방향성은 항상 구심성, 연합, 원심성 뭐 요 방향성으로 이동해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기세요. 자,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제 B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 흥분의 전도가 있어, 전도. 그래서 흥분의 전도를 이제 하려면 제일 처음에 약간 상식이 있어야 돼, 상식. 알겠죠? 그 상식이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것 중에 이제 이런 축삭돌기가 있는데 그 축삭돌기의 이 세포막의 구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맞죠? 축삭돌기의 세포막의 구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가지돌기가 있고 여기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뻗어 있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뭐해서 보는 거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거지. 알겠어요? 약간 느끼하게 막 쌍꺼풀 생겼는데.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뭐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의 어디가 되냐면 축삭돌기의 안쪽이고 여기가 어디가 된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깥쪽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 부분은 꼭 나와. 알았지? 세포막 어느 쪽, 세포막 안쪽, 세포막 바깥쪽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뭐다? 이제 바깥쪽이다. 그러면 이제 통과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세포막 안과 밖을 비교할 때 안에도 물이 제일 많고 바깥쪽에도 뭐가 제일 많아? 물이 제일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배운 것처럼 요 세포막을 다시 이렇게 모여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세포막이 대가리에 꼬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아마 내일 시험에 나올걸? 그 물화생지 다 찢어놨으니까 이거 내일 시험에 무조건 세포막의 구조는 나올 거야. 시험지 딱 까면 생명 파트에서. 선택 안 할 수도 있지. 선택 안 하면 그거 안 보는 거지. 근데 두 개는 고르라고 하지 않았어? 두 개 몰라요, 두 개. 응. 아니야, 선택한 거. 아니야, 내일이 그 1학년 때 있는 통과를 아마 물화생지로 다 찢어놓을 거야. 맞아요. 응. 그러고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 지금 2학년 올라가서 배운 파트 조금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조금씩 들어간다고. 네가 원하는 선택은. 뭐 해야 되냐고? 그건 모르겠어. 난 사회는 난 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니네는 생명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일 생명 시험 보는 거야. 그냥 한번 봐보는 거야, 그냥. 네,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어쨌든 닥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은 주 성분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 성분들은 세포막을 뭐야? 잘 통과하는데 기름 성분이 아닌 애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를 못해. 특히 이온들이 뭐 할 수 없다? 이온들이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온들 같은 애들이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해? 막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 배웠던 막 단백질이 여기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백질이 몇 종류가 나오냐면 3종류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 도형이 3개밖에 없거든.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 도형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을 해야 될 게 알았지? 동그라미 뭐다? 동그라미 세모 뭐다? 네모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래서 세포막에는 선생님 지금 표시한 개수가 아니고 몇 종류의 막 단백질이 있다? 그냥 3종류의 막 단백질. 그렇지? 3종.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동그라미, 두 번째가 세모, 세 번째가 네모. 이렇게 3종류의 뭐다? 막 단백질이 있고 이 3종류의 막 단백질이 여기 수없이 많이 막 뭐 하는 거야? 축삭돌기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요만큼만 해보는 거야. 그렇지? 저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는 요만큼만 연습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 뒤에가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 일요일 날 지태에서 수업할 때 한 2시간 정도가 안 걸렸던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뒤에를 나갈게. 왜? 그래서 어쨌든 몇 개가 있다? 응,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개 잘 그렸지? 응.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았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트륨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라는 건 이제 누가 지나다니는 거야? 나트륨만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륨 통로예요, 칼륨 통로. 그럼 얘는 이제 누구만 지나다니는 거야? 네, 칼륨만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트륨, 칼륨 뭐가 된다? 펌프야, 펌프. 그렇지? 그래서 펌프여서 얘는 누구도 돌아다니고, 나트륨도 지나갈 수 있고, 모두 칼륨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야, 여기까지 다 했냐? 네. 여기까지 그 블로그 설명 때문에 아, 거기서 다 했어? 너네는 아예 안 했어? 네. 너네는 막, 과학적 탐구 방법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거기 제일 초반하고 있어요. 거기 하다가 이제 책임을 끊겨가지고. 그럼 근수축을 못 나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가 나트륨 뭐다? 나트륨 통로인데, 이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뭐가 지나가는 거냐면 나트륨이 지나다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법이 확산이에요, 확산. 그래서 확산이어서 확산은 원래 이제 항상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뭐다? 확산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뭐 한다? 가는 건데 나트륨은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항상 세포 밖이 세포 안쪽에 비해서 어느 경우와도 항상 높아. 그렇죠?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어디에 비해서? 안쪽에 비해서 항상 높아요. 그렇지? 어느 경우라도 무조건 얘보다 더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이동한다고 치면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다 요렇게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확산을 통해서 항상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써놔야 되는 게 나트륨 이온 항상 세포 어느 쪽이? 항상 세포 밖이 농도가 뭐 하냐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제 너네들이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나트륨이 바깥쪽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면 그럼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는다 해서 그냥 느는구나. 그럼 결국 여기가 높아지는구나. 이런 이상한 개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짓을 뭘 해도 무조건 뭐다?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안쪽보다 뭐하다? 항상 농도가 높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칼륨인데, 칼륨도 역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하는 거냐면,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 근데 얘는 이제 나트륨하고는 또 다른 놈이어서 얘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얘는 항상 어느 쪽이? 얘는 항상 안쪽이 항상 바깥쪽보다 칼륨의 농도는 뭐하다? 높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이 뭐가 높냐 하면 농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 하냐면 이제 이동해서 간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돼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하겠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왔던 나트륨이 다시 바깥으로 뭐야? 나갈 때 뭘 통해서 나가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땐 칼륨은 안에서 어디로 나갔으니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들어올 때 다시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뭐가 크니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안쪽에 들어왔던 나트륨이 다시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나갔던 칼륨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 농도를 뭐 하는 거야? 농도를 역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를 역행한다는 거는 매우 뭐한 현상이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래서 이런 펌프를 통해서 물질이 움직이는 걸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능동수송은 항상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뭐한 쪽으로 가냐 하면 높은 쪽으로 이제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칼륨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뭐야?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능동수송 과정에서는 반드시 뭘 쓰는 거야? 반드시 뭘 써? 그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딱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TP를 뭐 하는 거다? ATP를 사용하면서 뭐 한다? 펌프가 계속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어떠한 경우에도 펌프는 항상 계속 뭐 한다?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치면 무슨 대사량 같은 느낌이야? 그것이 이런 게 기초 대사량 같은 느낌이 되는 거지. 계속 에너지를 일정량을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흥분의 전도를 하기 전에 항상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이 어떤 식의 막 단백질을 갖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흥분이 전도가 되는 건데 그 흥분이 전도가 되는 전체 과정을 이제 미리 좀 보는 건데 그 전체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축삭돌기에 어디를 보냐 하면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만. 근데 여기 써 있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축삭돌기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뭐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부분이 외부에서 어떤 뭐가 오면 자극이 오잖아. 그럼 아까 자극이 오면 그게 뭐로 바뀐다 했어? 자극이 오면 그게 흥분으로 바뀌면 그 흥분이라는 표현은 이 세포막의 성질이 뭐 하는 거야? 세포막의 성질이 변하는데 이 축삭돌기 한 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야? 세포막의 성질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부분의 성질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뭐야? 되돌아오는 거지. 어디가? 요 한 부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뭐였냐? 변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약간 이상한 것들이 써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분명히 이해를 못 할 텐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망을 이렇게 보면은 세포망은 어떤 자극도 주지 않잖아. 그러면 세포막 안쪽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세포막 바깥쪽이 전기적으로 뭘 띠가 있냐면 이렇게 플러스를 띠고 있어.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웃긴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류 전압 이런 걸 배울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계를 이제 설치해서 전압을 재고 싶잖아. 그러면 어떤 지점하고 어떤 지점의 차이를 재는 거거든. 그래서 전압계는 보통 병렬 연결한다라고 이게 배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얘들아 혹시 이거 뭔지 아냐? 건전지잖아, 전지. 그래서 짝대기 긴 쪽, 짝대기 짧은 쪽 건전지를 표시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 건전지가 몇 볼트짜리 건전지인지를 알아보고 싶잖아. 그러면 요렇게 전압계를 설치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뭐야? 차이를 재는 거야, 원래 전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무식하게 생각하면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전류도 뭐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짝대기 긴 쪽이 플러스고 짝대기 짧은 쪽이 뭐야? 마이너스니까 짝대기 긴 쪽인 플러스에 짝대기 짧은 쪽으로 전류가 뭐야?
흘러가는 거. 근데 또 이것도 흘러간다면 특히 중학교 1학년 애들 이거 수업할 때 항상 문제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려주잖아. 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러거든?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갔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 중에가 뭐 1.5V였다고 쳐봐. 그럼 1.5V라는 것 뜻이 이쪽이 1.5V면 여기가 뭐야? 0V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차이가 1.5.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의 축삭이 이렇게 있잖아. 축삭이 있으면 축삭을 이렇게 이제 뭘 연결해 보면 전압계를 연결해 보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잴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사람을 갖고 재는 건 아니고 오징어 같은 새끼들. 오징어는 신경이 보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런 모두 받고 있지 않을 때, 아무런 자극도 받고 있지 않을 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 뭘 재보는 거야? 전압을 재보잖아. 그럼 그걸 이제 약간 유식하게 이렇게 부르거든. 전위차다 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예요. 알지?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한 다 쓸데없는 얘기 알았지? 쓸데없는 얘기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잖아. 이렇게 재면 우리 몸이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을 때 이렇게 재잖아.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저런 거 의미 자체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일단 앞에가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세포막 안쪽이 바깥쪽보다 그냥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일단 이 앞에 붙어있는 뭐다?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다?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디 기준이야? 세포막 항상 안쪽을 기준으로 한 거야. 알았지? 세포막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뭘 띄고 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이 안쪽이 마이너스 띄고 바깥쪽이 플러스 띄었을 때 그 차이가 재면 몇 정도 나온다? 70 정도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뭘 주냐 하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잖아. 자극을 주면 원래 마이너스였던 이 값이 뭘로 바뀌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뭐 하는 거야? 쭉 올라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지? 그럼 쭉 올라가면서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가 된다는 거의 의미는 원래 세포막 안쪽이 뭘 띄었는데 마이너스 띄었는데 그 값이 어떤 플러스 어떤 값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앞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되니까 플러스니까 이건 뜻이 아 이제 세포막 어디가 세포막 안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더 플러스를 띄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였다 갑자기 뭘 띄게 되는 거야?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였다 갑자기 플러스를 띄게 된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세 개 그렸잖아. 첫 번째 동그라미 이름이 뭐였어? 나트륨 통로잖아. 근데 그 나트륨이 뭘 띄는 입자야? 플러스 띄는 입자잖아. 그럼 그 플러스 띄는 입자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바깥쪽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플러스 띄는 입자가 갑자기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플러스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돼서 어디까지 갔어? 어떤 꼭대기 지점까지 갔잖아.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 값이 확 떨어지잖아. 왜 떨어지겠어? 응? 왜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반대로니까 그 다음에 옆탱이 누가 있었어? 칼륨이 있었지. 그러니까 칼륨이 어디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뭐야? 싹 나가니까 다시 전위값이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다가 원래보다 조금 뭐야? 더 떨어졌잖아. 그랬다가 다시 뭐야? 원래로 회복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더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 그렇지.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순서로 외우는 거야. 알지? 그 순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이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에서 올라가는 거 누구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나트륨 동그라미 때문에. 떨어지는 거 누구 때문에? 어? 또 세모 때문에. 그럼 떨어지는 게 다시 좀 올라가는 거 뭐야? 펌프, 네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축삭의 어떤 딱 한 부분이 외부에서 뭘 주면 자극을 주면 처음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원래 있는 마이너스 값을 회복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거는 절대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건 그냥 나만 쓰는 용어야.
왜냐면 우리가 서로 문제를 풀 때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야. 왜?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분극 상태 이게 있어요. 분극 상태. 알았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거야. 왜냐면 뒤에 가면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것들 다 글로 이렇게 좀 써놨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하나씩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할게.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촬영을 잠깐 멈춰야 돼. 왜냐면 니네를 내가 길게 영상을 찍어서 막 2시간 이상 되는 거 계속 보라고 하면 안 보거든. 그래서 영상 무조건 1시간 내로 끊어서 계속 찍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요건 한 번이라도 보거든. 이렇게. 그리고 2배속해서 보면, 그리고 선생님 말이 되게 느린 편이잖아. 그래서 2배속은 너무 빠르고 내가 이제 항상 봐도 1.5배속 하면 딱 금방 볼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가 분극 상태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탈분극 상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분극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게 이제 상태가 몇 개 있는 거야? 상태가 3개 있는 거야, 3개. 그렇지?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는 보통 마이너스 70을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탈분극 상태일 때는 플러스 35. 그러니까 30에서 35인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냥 요새는 다 35야, 35. 근데 예전 관연도 문제를 풀잖아. 막 당나라 시대 문제를 풀면 30도 있기 때문에 30에 35라고 하는데 그냥 요새는 거의 다 35예요. 그리고 재분극 상태가 되면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80mV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그래프를 치면 여기 있지, 여기. 요 값이 마이너스 8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놓고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잖아. 그럼 하나의 상태에서 그 다른 상태로 가야 되잖아. 그럼 중간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기 전에는 하나의 뭐가 있어야 돼?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 그러니까 어떤 과정 때문에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다시 뭐야?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다시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도 이제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재분극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다시 여기서는 다시 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어? 여기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나만 쓰는 용어야. 알았지? 아니. 이런 상태 과정 나만 쓰는 편이야. 그냥 보통 문제집엔 그냥 다 이게 탈분극 상태, 예를 들면 뭐 재분극 상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다? 탈분극, 재분극 그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과정과 상태로 정확하게 구분해야지 이 막전이 흥분의 전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서로 뭐가 되냐 하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일부러 다 쪼개서. 아시겠죠?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분극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거에 말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탈분극 과정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지? 어떤 놈이 분극 상태였다가 탈분극 상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탈분극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니? 그 다음에 탈분극 상태에서 재분극 상태가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응? 아니, 멍청이들아. 그치? 이러면 재분극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재분극 과정. 그럼 다시 재분극 상태에서 분극 상태로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치? 분극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동그라미, 세모, 네모하고 그냥 붙이면 끝인 거야. 왜냐면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가 되려면 탈분극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분극 상태에서 재분극 상태로 되려면 재분극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분극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다? 칼륨 이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분극 상태에서 분극 상태로 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80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7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올려주는 얘의 원인은 뭐다? 얘는 나트륨, 칼륨 이온이 다 지나가는 나트륨, 칼륨 뭐다? 자, 펌프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지. 그럼 다시 이제 이걸로 와볼게. 이걸로 여기로 와보면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거 뭐야? 아니 저러면 안 돼. 알았지? 저러면 그냥 내 수업하는 걸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았지? 분극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치면 내가 이렇게 첫 번째 선을 그은 게 뭐야? 분극 상태. 알았지? 그럼 분극 상태였는데 그 분극 상태에 외부에서 어떤 무엇이 주어져? 자극이 주어져. 그럼 그 자극 때문에 세포막의 전기적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값이 뭐 하는 거야? 올라가잖아, 이렇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자,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그럼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뭐 이해를 못 하겠어? 탈분 과정이야. 아,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왜? 과정 바로 쳐서 아니, 탈분 과정이라고. 탈분 과정이. 그러면 탈분국 과정. 다른 말은 뭐야? 나트륨 이온이 어느 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렇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탈분국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탈분국 과정이 일어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탈분국 상태에 도달하면 그 값이 플러스 35mV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뭐야? 재분국 과정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재분국 과정이겠지. 그러면 요 제일 밑에 다시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뭐다? 이게 재분국 상태 이렇게 되겠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되고? 분국 과정이 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된다? 네, 분국 상태다 이렇게. 근데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어떤 특정한 세포막을 딱 위치를 주고 거기 값이 예를 들면 0이다 이렇게 줘. 0. 알지? 그럼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는 값이 몇 개야? 두 개지. 그잖아. 0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이것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 이것도 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면 저 두 지점이 뭐야? 그냥 탈분국 뭐다? 재분국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다 뭐까지 포함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가 버린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걸 다 쪼개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면 만약에 0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0이 뭐야? 그러면 탈분국 과정이나 재분국 과정 중에 어떤 거 하나예요 이렇게. 알았지? 네. 그럼 예를 들면 마이너스 70이 다 문제에 나왔다고 쳐. 마이너스 70. 네. 그럼 마이너스 70은 점이 몇 개나 돼? 마이너스 70은? 3개. 3개 되지. 네. 그치? 뭐가 될 수 있어? 분극 상태. 근데 분극 상태. 이렇게 분극 상태 될 수 있지. 그리고 모두 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병신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뭐해서 다 쪼개서 분극 상태, 탈분극 과정, 탈분극 상태, 재분극 과정, 재분극 상태, 분극 과정, 다시 분극 상태. 이게 계속 뭐야? 반복이 되는 거야. 일종의 주기 함수야. 알지? 주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뉴런에 요만큼 뭐가 있어.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한 부분이 외부에서 뭘 주면 자극을 주면 시간에 따라서 요렇게 변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머리를 써볼게. 어차피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설명이 만약 이해됐다고 치면 지금 여기 이제 몇 개가 있어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줬다 붙여봐. 아, 지금 여기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뭐 하겠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자극을 주고 나서 예를 들면 한 4초 정도 지나서 여기 지점을 A라 하고 여기 지점을 B라고 하고 여기 지점을 C라고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A점과 B점과 C점이 자극을 주고 나서 이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뭐가 생기겠어.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변화가. 알았지? 그럼 변화가 생기면 A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 제일 어떤 지점이야? 4초가, 그러니까 자극을 여기서 준 거야. 알았지? 여기서 자극을 이제 이렇게 주고 4초 지난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A와 B와 C를 뭐 하는 거야? A와 B와 C를 이 그래프를 뭐 하는 거다? 만약에 본다고 쳐봐. A, B, C 위치에서 그래프를 본다고 쳐봐. 그러면 만약에 자극을 A 쪽 제일 가까운 데서 줬으니까 A 쪽이 자극이 제일 먼저 뭐 하겠어?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A 쪽이 자극을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막전이가 제일 먼저 뭐 하기 시작하겠어?
변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조금 뭐 한대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비해서는 막전이가 뭐 하겠어? 덜 변하네. 그렇지. 그럼 C는 자극을 준 점에 더 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더 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여기다 뭘 주고 여기다 자극을 주고 5초 있다가 봤더니 A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무슨 뜻이야? 저렇게 했으면 무슨 뜻이야? 이미 원래도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값으로 치면 몇이겠어? 아, 새끼. 예민한 척하네. 자,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마이너스 70. 그럼 마이너스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70이니까 자극이 이제 이미 뭐야? 지나가서 이제 원래 있는 분극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뜻이.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얘보다 자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 뭐가 걸리겠어? 시간 차가 생기잖아. 그럼 얘보다는 최소한 그래프가 뭐냐면 그래프가 뭐야? 좀 덜 완성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뭐다? 여기는 마이너스 80mV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문제가. 그럼 여기는 쟤보다 뭐 하니까? 더 오래 걸리잖아, 오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 했냐면 예를 들면 요만큼만 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자극을 어디에 줬기 때문에? A에 줬기 때문에 A란 지점이 자극을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프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줬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모순인 거야. 그래서 어느 지점에 자극을 주는지 찾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뭘 잘해야 돼? 요만큼 한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그게 확장성이 생긴단 말이야. 모르겠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할게요.